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AOS CX 스위치에 대한 베이직 핸즈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니셜 셋업부터 두 대의 스위치를 하나로 묶는 가상화 VXX, 그 다음에 기본적인 OSPF,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팁들과 명령어들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랩 구성에 대한 내용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VSX 이 두 대의 스위치를 하나로 묶는 가상화에 대한 내용에 많이 중점을 둔 핸즈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약 3개 정도를 두었는데요. 중간에 들어가는 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에 해당되는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우리는 VSX로 묶을 겁니다. 이 VSX 클러스터 하단부터는 다 모두가 다 동일하고요. 이 상단에 있는 구성만 조금씩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쪽에 해당되는 구성이고, 이 상단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본 교재 뒷부분에 가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시나리오 1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2는 이 상단에 있는 두 대의 L3 역할을 하는 이 장비 중에 한 대만 없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시나리오는 저희가 중간에 보시면 이 대부분의 구성 환경에서 중간 백본 스위치가 있고 그 위에 많은 UTM 장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UTM 장비도 요즘에는 가상화나 액티브 구성을 많이 하지만 이 위에서 VRRP를 돌리는 많은 UTM의 구성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시나리오 3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본 영상에서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고, 저희는 대부분 환경에서 이 부분을 백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런 단위 백본이 될 수도 있고,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집선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백본 혹은 집선에 해당되는 스위치다 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스위치를 가지시고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의 스위치를 가지고 다 구성을 하신다라고 가정하면 위에 코어 1, 2, 그 다음에 저희 중점적으로 다룰 어그리게이션 1, AGG2,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액세스 스위치를 모두 아르바 OS CX 스위치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포트 구성을 여기에 표시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터페이스 정보를 이렇게 구성도를 그리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같이 똑같이 VM 환경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적어둔 이 인터페이스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뒤에 내용들을 하나씩 따라하시기 훨씬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그 각 인터페이스 정보에 이어서 각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IP 정보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인터페이스와 그 인터페이스의 IP 정보들을 이 두 개의 슬라이드를 출력하셔서 보시면 뒤에 구성을 계속 설정을 이어가실 때 많이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대와 한 대, 이 다섯 대의 아르바오에스 CX 스위치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상단에는 이 윗단에 있는 CX 스위치 코어 1에서 코어 2에서 각각 위로 올라가는 이 인터넷 관문으로 나가기 위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10.254 101.1로 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0.254 101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로컬 네트워크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업링크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링크에 NTP 서버도 하나 구성을 했고요. DNS와 DHCP 서버용의 AD 서버에다가 DNS와 DHCP 서비스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에서 이 ntp.jsonlab.com이라고 하는 도메인도 등록시켜서 NTP를 IP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도메인 네임으로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내에 스위치를 DHCP로 쓰시던 아니면 공용 DNS를 쓰시던 아니면 공용 NTP를 쓰시던 뭐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를 매니지먼트용 대역을 따로 뒀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환경에서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따로 쓰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환경으로 구비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대역으로 보시면 1716 대역으로 각각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 인터페이스 IP는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시나리오별 그 상단 네트워크 OSPF 라우팅을 하던 아니면 VRIP로 구성되어 있는 상단 장비와 연결을 하던 이렇게 좀 약간 시나리오별 다른 구성 말고 그 외에 공통적인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핸즈온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 공통 설정에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설정은 스위치의 기본적인 이니셜 셋업, 그 다음에 VSX 설정, 그 다음에 VSX LAG, 우리가 멀티셔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VSX LAG 설정, 이런 내용을 공통 설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니셜 셋업입니다. 초기 콘솔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기준으로 CX 스위치가 8400, 8320, 8320, 6400, 6300 이렇게 CX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84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RJ45 타입의 콘솔 포트 그리고 일반적인 이건 마이크로 USB입니다. 이렇게 콘솔 포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83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00과 똑같습니다. 지금 콘솔 타입이 RJ45하고 마이크로 US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300 같은 경우에는 샘플러 보시면 여기는 지금 포트 자체가 콘솔이 마이크로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RJ45 타입의 콘솔 포트는 없고요. 6300 같은 경우에는 콘솔 포트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핸드폰 그 충전하는 타입의 그 C 타입 케이블로 콘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장비별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보시면 콘솔 포트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타입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각각의 스위치별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최초 설치 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처음에 콘솔로 연결하실 때 그 비트레이 스피드, 보레이트 스피드 이쪽 부분은 115200으로 맞추셔서 콘솔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이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장비를 사용하실 때 초기에 보시게 되는 화면이고요. 사실 초기 접속할 때의 계정이라고 하면 어드민 아이디에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엔터 키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컨피그 모드에서 유저 어드민 패스워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여러분들 구성도 보셨다시피 저는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세팅을 하시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MGMT로 들어가셔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셧다운 형태를 노샷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IP는 DHCP와 스태틱 타입 두 가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DHCP 혹은 지금처럼 IP 스태틱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세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매니지먼트 쪽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로 정상적으로 핑이 가는지는 핑 그리고 게이트웨이 IP 그 다음에 VRF MGMT로 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설정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콘솔 이런 세션 타임 연결 시에 우리가 뭐 뒤에 여러 가지 터미널에 그 서비스를 구동을 시키는데 이 세션 타임아웃이 기본적으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세션 타임아웃 0으로 구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세션에 들어가셨을 때 콘솔에 들어가셨거나 이렇게 CLI로 접근을 하셨을 때 세션 타임아웃이 기본적으로 30분 돼 있었던 것을 0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타임아웃 자체가 미적용되기 때문에 세션 타임아웃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VRIP별 여러분들이 SSH나 HTTPS 같은 이런 관리용, 이런 제어용, 이런 그 장비 관리용 이 서비스들을 VRF별로 여러분들 MGMT VRF나 아니면 그 외 디폴트 그 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이런 VRF에 여러분들 생성하실 수가 서비스를 구동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VRF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NS 그리고 NTP 설정 부분인데요.
어, 여기에서 지금 보면 NTP 설정하는 과정을 제가 좀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내부에 NTP 서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퍼블릭 환경에 있는 NTP를 쓴다라고 하면 뭐 풀.ntp.org 뭐 time.windows.co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도메인으로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제 구성도에서는 저는 DNS 서버 DHCP를 AD에 올렸고요. NTP 서버는 별도의 리눅스 서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DNS 서버, 내부 DNS 서버를 지정을 다음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스위치에다가 IP DNS 서버 어드레스 하면 우리가 도메인 서버 DNS 서버의 IP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 VRF MGMT에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디폴트나 그 외의 VRF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NTP 서버, 그래서 이 DNS IP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NTP 서버를 ntp.jsonlab.com 제가 사용하게 되는 NTP 서버에 지정 매핑해둔 도메인 이름으로 저는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Burst 처리해줬고요. NTP enable 시키고 NTP VRF MGMT에 지정시켰습니다. 그래서 VRF MGMT에서 NTP 서비스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로컬 네트워크에서 뭐 여러 인증 서버든 다른 뭐 업무용 인트라넷 시스템이든 다 도메인을 가지고 내부 DNS에 그 도메인 이름을 다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ntp.jsonlab.com이라고 이렇게 풀 도메인 이름을 쭉 써도 되지만 스위치 IP DNS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에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무엇이냐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뒤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 full fkdn 이 URL을 써주지 않고서도 이 서버의 이 호스트명만 써주더라도 바로 뒤에 jsonlab.com을 붙여서 도메인 룩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장비에 DNS 서버 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럼 똑같이 IP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NTP 서버 IP로 이렇게 저는 세 가지 타입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존, 이 NTP 서버랑 타임존이 달라서 시간 갭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클락 타임존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타임존을 직접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show NTP 스테이터스로 보면 NTP 서비스는 VRF MGMT에 이네이블 시켰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다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됐다 안 됐다가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NTP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됐고요. 어디에 됐느냐? NTP 서버. 저는 지금 이런 타입의 형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NTP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IP를 써주게 되면 IP 정보가 보이게 되죠. 다음은 VSX입니다. 아르바 OS CX에서 지원하는 스위치 가상화 기술이고요. 버추얼 스위칭 익스텐션의 약자로서 이 VSX는 아르바에서 지원하는 스위치 가상화 기술, 그리고 그 특징이라고 하면 컨트롤 플레인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지금 아르바에서 가지고 있는 가상화 기술 중에 VSF가 있고요. VSX가 있습니다. 아르바오스 CX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6300을 제외한 나머지 8300, 뭐 8320, 8325, 6400, 8400들은 다 VSX를 지원하고요. 6300은 VSF를 지원합니다. 이 둘 간의 차이라고 하면 사실 VSF는 두 대 하드웨어 장비가 전체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까지 전체 다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VSF 이고요. 그 다음 VSX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드웨어적인 이 인터페이스 이더넷 링크 포트들은 쉐어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면서 컨트롤 플레이는 두 대의 장비가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M3렉 같은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같은 부분,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VSX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동일 제품 라인 간 구성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8325면 8325끼리, 8320이면 8320끼리, 6400 중에서도 라인 카드가 10개 있는 것과 5개 있는 것이 다른데요. 각각의 6410끼리, 6405끼리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VSX 노드 간에 서로 간에는 이러한 ISL 링크를 서로 두게 되는데요. 이 ISL 링크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서로 이제 동기화하는 부분들은 ARP 테이블이나 뭐 맥 테이블, DHCP, STP 상태들, 그다음에 링크 어그리게이션 관련된 LACP 상태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 ISL 링크를 통해서 서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ISL 링크 구성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 페이지에서 잠깐 봤지만 두 대의 이 아노바이스 스위치를 하나의 VSX 클러스터 ISL 링크로 묶여 있는 VSX 클러스터로 묶는 과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ISL 링크 구성을 위한 LAG 설정입니다. ISL 링크예요. 둘 간의 스위치 간의 인터 스위치 링크에 해당됩니다. 둘 간의 링크를 구성할 때는 저희가 지금 뭐 10G, 그다음에 25G, 40G, 50G, 100G 이 링크들로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는 인터페이스들은 40G, 50G, 100G에 해당되고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아르바이스 스위치 백본급의 6400이나 8400 뭐 그게 8300 시리즈들 이렇게 보시면 캐패시티가 굉장히 높은 스위치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백본에 갖다 쓰시는 환경에서 이제 대규모 트래픽을 수용할 경우라면 이런 40G, 50G, 100G로 ISL 링크를 구성을 해야 사실상 이 사이에 병목이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10G와 25G가 구성이 안 되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0G와 25G 두 링크를 가지고 IS 링크를 구성하실 때는 당연히 백본에서 처리되는 업링크 트래픽, 각 스위치에서 처리하는 업링크 트래픽이 이보다 적을 경우라면 구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위치들은 한 대의 링크로만 하면 링크 페일 시에 ISL 링크가 끊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링크를 가지고 LACP로 묶는 구성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어그리게이션 LACP 링크 어그리게이션 아이디는 VSX 그 아르바이스 스위치에서 256개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현재 10.04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본 랩에서는 LHID 그 256번으로 ISL 링크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설정으로 인터페이스 256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줬습니다. ISL 링크를 허용할 VLAN의 세밀한 제어 시 allow all 대신 MCLEC VLAN과 트랜짓 VLAN 대역들을 지정하여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대의 AGG1과 AGG2 이 VSX 클러스터로 묶을 두 대의 스위치 간의 이 ISL 링크에는 기본적으로 VLAN 트렁크 allow all로 모든 VLAN을 allow 시켜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밑에 스위치 하단에 MCLEC 뒤에 가서는 우리가 VSX LAG라고 부르겠지만 하단의 장비와 멀티셔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으로 묶게 되는 이 하단의 유저 네트워크들 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allow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라우팅 처리 시에 트랜짓 VLAN 용도로 사용할 그 VLAN도 여기다 같이 넣어 주신다면 트렁크 allow all 대신에 그렇게 각각의 VLAN을 지정해 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자체가 라우티드 포트에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 라우팅과 노 셧다운 한 상태입니다. ISL 링크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설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ISL 물리 포트 설정은 본 랩에서는 114번 포트와 115번 포트를 LAG 256에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서 256 LAG 인터페이스 만든 것에다가 각각 인터페이스 4번과 5번에 LAG 256을 할당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백본이다 보니까 사실상 백본에 뭐 서버들이 직접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MTU 사이즈를 초과하는 많은 프레임 그 트래픽들을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서라고 하면 여러분 환경에 필요한 내용대로 MTU 사이즈는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나 그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유저 베이스 터널로드 아르바 스위치를 컨트롤러 아르바 컨트롤러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AP처럼
AP가 연결되는 것처럼 터널링으로 구성하는 이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구성할 때는 이 MTU 사이즈가 최소 1564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 뭐 그걸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버들처럼 뭐 점버 프레임을 처리해야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들 상황이 생긴 경우라면 여러분들 필요시에 MTU 사이즈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ISL 링크 업 상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쇼 인터페이스 LAG 256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업된 상태가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쇼 런 인터페이스 LAG 256으로 해서 보시면요. LAG 256 설정한 내용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우리가 ISL 링크 간 이 VSX 스위치 노드 사이에 서로 ISL 링크에 모든 VLAN을 다 얼라우 올 시켰단 말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네이티브 1번 VLAN에 대한 네이티브 처리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1번 VLAN의 처리에 따라서 전체적인 룹을 유발시키거나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VSX의 본격적인 설정을 한 건 아니고요. 두 대 설정 간의 ISL 용도의 LAG, 링크 어그리게이션 세팅만 하고서 둘 간의 연결만 시킨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VSX 클러스터링을 실제 구성을 했을 때 이 네이티브 VLAN 1번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처리가 바뀌는지 지금은 네이티브 VLAN 1번으로 언태깅 되어 있는 상태인데 뒤에 가서 요 명령어를 똑같이 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LASP 인터페이스로 양쪽에서 똑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다음과 같은 플래그로 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LASP 관련된 컬렉팅이나 디스트리뷰팅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LASP 그 레이스는 지금 기본적인 디폴트 값 슬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L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두 대 스위치를 그냥 ISL 링크로만 묶어서 연결을 해놨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대 스위치를 클러스터링 구성할 겁니다. VSX 클러스터의 시스템 맥 설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맥, 동일한 시스템 맥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맥은 여러분들이 매뉴얼하게 별도의 맥 어드레스로 지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프라이머리 하드웨어 시스템 맥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드웨어 문제로 VSX 프라이머리 이 프라이머리 쪽 노드의 스위치가 교체가 됐을 때는 사실상 이 시스템 맥이 또 변경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VSX 프라이머리 스위치가 교체됐다 하더라도 이 세컨더리 쪽 설정에 이 시스템 맥 포함한 설정의 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VSX 클러스터의 시스템 맥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VSX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노드에 이 각각의 너는 프라이머리와 너는 세컨더리야 라고 하는 이런 롤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AGG1 쪽에 보면은 AGG1 스위치의 롤을 프라이머리로 했고 AGG2의 세컨더리로 했는데요. 사실 이 프라이머리와 롤은 일반적인 유저의 유저 트래픽들을 누가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한 롤이 아니고요. VSX 스플릿된 상황에 누가 액티브로 동작하게 될 것인가의 역할을 정의해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SX 인터 스위치 링크, 이 ISL 링크가 다운이 되게 되면 프라이머리는 서비스를 계속 지속을 하고요. 세컨더리는 하단에 멀티 링크, 그 멀티 셔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앞으로는 VSX LAG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단에 VSX LAG로 묶인 자기 쪽 인터페이스를 세컨더리에서만 블락시키게 되죠. 그죠? 스플릿된 두 개의 스위치가 각각 서로가 프라이머리라고 동작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시스템 맥을 그러면 어떤 대역으로 우리가 지정하면 되느냐? 뭐 임의로 막 지정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IP 어드레스도 사설용으로 쓰도록 리저브된 대역이 있었던 것처럼 맥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빗한 용도로 리저브된 대역이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맨 앞에 이렇게 2, 6, A, 2로 정의된 요 네 개의 대역들이 사실상 프라이빗 맥 어드레스로 리저브된 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역
이렇게 2, 6, A, 2가 들어가 있는 요 맥 어드레스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가서 이 시스템 맥만이 아니더라도 뒤에 가서 우리가 액티브 게이트웨이 맥이라는 것을 세팅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 요 대역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VSX 클러스터링은 VSX 명령어를 쳐주시고요. 그 밑에 시스템 맥 우리는 요걸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000000 만약에 VSX 클러스터가 다른 건물에 또 있다라고 하면 저는 02로 여기를 그럼 구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분하시기 위한 용도 편하게 명명하실 수 있는 규칙으로 어드레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스위치 링크 ISL 링크로 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것이냐 앞에서 만들어둔 LAG 256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의 롤은 프라이머리 VSX sync VSX 글로벌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VSX 안에서 그 VSX 관련된 설정 값들을 VSX 클러스터링 되는 스위치에 동기화 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또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VSX sync, VSX 글로벌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VSX 관련된 설정 값들을 서로 다른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세컨더리 스위치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맥 값을 포함해서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까지 다양한 값에 대해서 자동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양쪽에 비교해서 써놓은 거 보면 똑같이 VSX 안에 들어가서 인터 스위치 링크 LAG 256에다 매핑한 거다. 여기도 256 LAG 매핑한 거다. 이렇게 똑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양쪽에 LAG 이름을 다른 것을 지정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설정 관련된 인터페이스 설정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가독성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위치의 ISL 링크용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256으로 만드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VSX 안에 이런 부분 집어넣고 당연히 롤은 서로 달라야 되니까 롤 프라이머리, 롤 세컨더리도 써놨습니다. 근데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맥이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VSX sync, VSX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 프라이머리에 설정할 때 넣어줬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시스템 맥 주소와 이 정보가 같이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쓰지 않고 양쪽에 다 똑같이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VSX 이 명령어를 쓰시고 이쪽에 공통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VSX sync에서 VSX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어떤 값들이 다 동기화 되느냐 시스템 맥 그 다음에 뭐 이 헬로 여러 가지 인터벌 타임들 그리고 키벌 라이브 뭐 타임들 스플릿 리커버리 모드에 대한 설정들 그 다음에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 관련된 설정 값들 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들이 다 자동적으로 동기화 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동기화 되는지 궁금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그 내용으로 두 대의 스위치는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로 묶인 겁니다. 그러면 이 VSX 클러스터링 구성된 상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show VSX status, show VSX brief, show VSX configuration, inter switch link, 그다음에 show VSX config consistency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VSX peer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각각의 스위치에서는 서로 장비의 설정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AGG1에서 자기 설정들을 쭉 보고 모든 쇼 명령어 스위치 명령어들에 대해서 show VSX status VSX peer 이렇게 뒤에 이어서 치면 자신의 것이 아닌 상대방 클러스터 내에 상대방 피어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 명령을 치실 때 이 클러스터로 묶인 스위치들에 대한 설정도 똑같이 보고 싶다고 하면 뒤에 모든 쇼 명령어들 뒤에 VSX peer라는 것만 추가해서 써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VSX 구성 시에 사용되는 그 링크, ISL 링크, 우리가 사용하는 건 LAG 256이죠. VSX 클러스터링을 묶는 순간 이 LAG의 네이티브 VLAN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태깅 처리합니다. ISL 그 링크 안에서 네이티브 1, 이 1 VLAN 1번에 대해서도 태깅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태깅된 아이들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네이티브 1 관련돼서 루비 돌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w VSX 스테이터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VSX 스테이터스로만 보더라도 ISL 채널 자체가 지금 현재 싱크된 상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각각의 로컬, 그 다음에 반대쪽 피어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SL 링크가 끊어버리게 되면요, 여기 싱크가 끊겨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그리고 피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VSX 관련돼서 인터벌 타임이나 여러 가지 타이머가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우리가 알아둬야만 될 만한 내용이 이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비 재부팅처럼 두 대 VSX 노드 간에 어떤 그 한 대 스위치가 리부팅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요. 다시 그 장비가 올라와서 클러스터링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동작하고 있었던 스위치로부터 여러 가지 싱크할 많은 정보들, 맥 어드레스 테이블, ARP 테이블, 그다음 뭐 DHCP 상태, LACP 상태, 뭐 STP 상태, 이런 것들 다 동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화되기 전에 클러스터링을 묶어버리고 그 멀티셔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된 VSX, LAG 된 포트들을 다 업시켜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스위치가 부팅돼서 올라온 다음에 반대편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스위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동기화하기까지 딜레이 시키는 VSX, LAG 링크들을 링크업 시킬 때까지 딜레이 시키는 타이머가 바로 이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180초고요. 여러분들 600초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값으로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인 가이드는 10K 이상의 맥 어드레스나 ARP 테이블 규모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규모에서는 이 값은 180초로 구성을 해놓으면 충분하고요. 10K 이상 초과되는 규모의 네트워크 환경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600초로 세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때까지 600초까지 기다렸다가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링크를 올리는 건가? 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사이즈가 이만큼 돼 있는 경우에는 이만큼 딜레이 타임을 높여놓은 것 뿐이지,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싱크가 다 완료되면 600초를 채우기 전에 바로 그 상태에서 클러스터링해서 맺어버리고 완료시키고 링크업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다 기다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VSX 안에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600초로 바꿔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VSX Sync VSX 글로벌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처럼 해두셨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설정, 이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는 반대쪽 피어에도 자동적으로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딜레이 타이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 부분이고요. 하나의 VS 스위치가 리부팅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 정보들이, 아직까지는 동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리부팅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동기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바로 VSX 멀티샷시 이 LAG 포트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이런 정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 올라온 스위치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은 다 드랍이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동기화할 때까지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포트를 비활성화 시켜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타이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재부팅 됐을 때 이 링크업 딜레이 타이머를 포함해서 그 구동되는 단계를 좀 살펴보면요, 두 개의 스위치 간에는 이니셜 싱크 페이지를 단계를 거칩니다.
LHCP나 MSTP 상태, 그 다음 MAC, ARP 테이블들이 구동 중인 스위치로부터, 기존에 구동되고 있었던 스위치로부터 새로 부팅된 스위치로 이제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업 딜레이 이 페이즈에서 이 시간 동안에 이 동기화된 정보들을 각각의 스위치의 에이직에 탑재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까지 다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트래픽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VSX 이제 설정을 할 때 ISL 링크도 만들었고요. VSX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 키볼 라이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의 스위치 간의 인터링크 스위치, 그 인터 스위치 링크, ISL 링크가 끊어졌을 때는 사실상 두 대 스위치가 한 대처럼 움직였는데, 그죠? 똑같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한 대처럼 다 움직였는데, 이것이 서로 각자 두 대가 서로 자기가 프라이머리인 것처럼 동작해 버리게 되는 이 스플릿 브레인 현상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VSX 스플릿이 된 상황을 감지해서 한쪽 스위치 이 AGG1과 AGG2 밑에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으로 VSX LAG로 연결된 스위치 쪽에서 이 AGG2 쪽에서 요 다운링크는 블락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통해서 스플릿 브레인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양쪽에 서로 장비들이 서로 살아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키볼 라이브 링크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키볼 라이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VRF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다이렉트 링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노드 간 VSX 스플릿 상황 감지를 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 키볼 라이브 링크는 뭐 10G로 해야 된다, 뭐 25G로 해야 된다, 이런 밴드위스의 링크 스피드에 제약이 없습니다. 당연히 키볼 라이브 패킷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원지 인터페이스로도 충분하죠. 그죠? 물론 이 반드시 스위치 간 이 다이렉트 링크로, 이 라우티드 포트 다이렉트 링크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상단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L3 구간에서 체크하면 안 되냐?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뭐죠? 이 링크 구간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는 다이렉트 링크를 구성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좋기 때문에 다이렉트 링크 구성을 당연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두 스위치 간에는 서로 이제 32비트 서비스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요. VRF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폴트 평상 다른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는 디폴트 외에 키볼 라이브라고 하는 VRF를 새로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지금 키볼 라이브 링크로 연결할 것이 인터페이스 3번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3번에 기본적으로 셧다운이기 때문에 노숏으로 풀어준 다음에 VRF를 키볼 라이브에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이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쪽에서는 100.1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볼 라이브 전체 양쪽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VSX 안에 들어가서 키볼 라이브 피어는 100.1이야, 소스는 나야, 그리고 이것은 VRF Keep Alive 안에서 움직여 라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볼 라이브 간에 서로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핑 POIP 써주시고 VRF 키볼 라이브로 여러분들 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키볼 라이브 링크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정 전후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VSX 클러스터 묶은 다음에 쇼 VSX 브리프에서 보면 ISL 링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된 상태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키볼 라이브 스테이터스는 키볼 라이브 이닛, 이 키볼 라이브 적용되기 전, 키볼 라이브 적용 후는 키볼 라이브 지금 구성이 됐다라고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쇼 VSX 브리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쇼 VSX 스테이터스 키볼 라이브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VSX 클러스터 간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던 건 뭐냐면 VSX 글로벌만 썼어요. 그죠?
명령어가 서로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AGG1과 AGG2 간의 명령을 쓰면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것에 동기화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VSX 글로벌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VSX 관련된 설정값만 동기화되는 것을 봤었죠. 그죠? 시스템 맥이나 이런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 대 스위치를 한 대처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위치를 한쪽에서 입력하고 반대쪽에 자동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게끔 하면 당연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아르바 OS CX 스위치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다 동기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설정에 대해서 난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는 동기화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것은 VSX 싱크 뒤에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동기화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선택해서 쓰시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제외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써두었으니까 뭐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문구들 쭉 그대로 복사하셔서 적용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랩에서는 이 config 파일이 show run 했을 때 너무 길어져서 저는 요것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VSX 이 연동되어 있는 노드 간의 프라이머리 설정값을 자동으로 세컨더리 노드로 동기화하는 항목으로 MC Rec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OSPF, VSX 글로벌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뒀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NTP 설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NTP에 관련된 설정 부분을 이 부분도 동기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뒤에 타임이라고 추가해 주시면 이 타임이 바로 NTP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VSX 밑에 나는 어떤 항목들을 동기화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AG2에 가서도 보면 이렇게 입력한 적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설정 값들은 자동적으로 여기에만 입력하면 세컨더리 쪽에 바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구성을 한 거냐? 두 대의 CX 스위치에 ISL 링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맥을 지정해서 두 개의 스위치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었고요. 롤을 지정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진 것에서 서로 ISL 링크가 페일 됐을 때 서로 스플릿 브레인으로 동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키벌 라이브 링크도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VSX를 설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VSX를 왜 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 이 가상화를 구성한 거냐? 바로 밑단에 붙을 뭐 서버가 되든 스위치가 되든 컨트롤러가 되든 상단에 링크를 다 연결해서 이걸 하나의 LACP로 구성을 해서 마치 멀티셔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처럼 구성해서 양쪽 다 액티브를 쓰고 룹도 프리한 구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밑단 쪽에 멀티셔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즉 VSX LAG를 구성하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는 액티브 게이트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멀티셔시 LAG를 통해 VSX 두 노드에 연결되는 엔드포인트 VLAN 대역에서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 스위치가 LAG로 이제 묶이게 되는데요. 이 스위치에서 올라오는 이 밑단에 붙어 있는 많은 유저 VLAN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제 경우에는 10.1.111대역과 10.1.112대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만약에 매니지먼트용 VLAN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고 매니지먼트 IP 대역을 별도 VLAN을 운영하시는 환경에서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는 장비 관리 IP 이 매니지먼트 대역으로 10.1.110대역을 본 랩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저 VLAN이나 밑단에 있는 장비 대역이나 모두 게이트웨이로 이 하나로 가상화 묶인 이 클러스터에 하나의 게이트웨이 IP와 맥 어드레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밑단에서 봤을 때의 하나의 게이트웨이로서 동작하게끔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이 바로 액티브 게이트웨이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 IP와 동일 맥을 두 노드 스위치가 갖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L2 환경에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돌게 되는 VRRP와 달리 액티브로 다 동작하게 됩니다. 설정 단계는 두 스위치 하단의 사용자 VLAN을 포함한 모든 엔드포인트의 VLAN은 당연히 설정해 둬야겠죠. 이 안에서 그죠? 각각의 스위치가 VLAN 110번, 111번, 111번 다 설정을 해둡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0번에 대한 VLAN은 MGN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구성 환경에서 각각의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스위치에 대한 매니지먼트 VLAN으로 110번을 전 썼어요. 만약에 MGMT VLAN을 쓰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대역도 액티브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겠다. 멀티샷시 LAG, 앞으로 이제 VSX LAG로만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샷시 LAG, 이 두 개의 스위치에서 이 LAG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하는 설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LAG로 묶이게 될 장비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VLAN들에 대해서 얘의 게이트웨이는 두 대 스위치가 각각 있지만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액티브 게이트웨이의 IP와 맥 어드레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각각의 VLAN별로. 그래서 VLAN 장비 관리용 매니지먼트 VLAN 대역 110번에 대해서의 IP는 1번이다. 유저 VLAN 111은 111.1이다. 112의 게이트웨이는 112의 1이다. 이게 액티브 게이트웨이 IP에 해당되고요. 액티브 게이트웨이 맥은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좌측에서 볼게요. 이 액티브 게이트웨이 IP 맥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상이한 다른 VLAN에 동일한 맥 주소를 할당 가능하다. VLAN이 뭐 100개, 20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VLAN별 액티브 게이트웨이 IP는 다 각 VLAN별로 지정이 돼야겠지만 뒤에 들어오는 맥 어드레스는요 여러분들 다 동일해도 돼요. 다 이 여러 개의 VLAN에 들어가는 맥 어드레스가 다 똑같아도 됩니다. 이건 철저히 그 로컬 네트워크 L2 도메인 안에서만 움직이는 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로컬 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VLAN이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2000개든 다 똑같이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4K VLAN만큼의 지원하는 캐패시티의 스위치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만큼 액티브 게이트웨이 맥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관리의 편의성, 용이성을 위해서 나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사용자용으로 사용하는 VLAN 대역과 만약에 뭐 장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면 뭐 CCTV와 같은 IoT 장비들을 위한 VLAN별로 나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좀 다르게 쓰고 싶다. 그래서 스위치의 매니저먼트 VLAN에 해당되는 쪽의 맥은 나는 02의 뒤에 01, 00000001, 00이라고 쓰고 유저들에 대한 여러 가지 VLAN들 뭐 이게 111, 112, 113, 114, 115 쭉 나가는 유저 VLAN들은 다 똑같이 02, 02, 0000, 01, 01로 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상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관리상으로 다른 맥을 지정해 주게 하기 위해서 CX 스위치는 현재 기준으로 상이한 맥 주소를 16개까지 쓸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용도는 이 밑단에 서버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서버가 상단에 연결된 쪽에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VLAN을 가지고 있게 되거나 그래서 그 듀얼 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에 이 액티브 게이트웨이로 각각의 다른 VLAN에 대해서는 다른 맥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관리자의 정책상, 편의상 선택하셔가지고 16개 범위 안에서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이 16개 제한을 보통 이 16개의 VLAN에만 선택하실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 장비가 지원하는 그 VLAN 수만큼 모든 VLAN 안에서 동일한 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6개가 그 제한이 아니다 라는 것,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게이트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정하는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액티브 게이 그맨 그 밑단 VSX LAG를 묶은 하단에서 올라올 VLAN들에 대해서 다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VLAN 110, 111, 112를 다 지정했습니다. AGG2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VLAN 생성해도 되고요. 사실 VLAN이라고 하는 이 설정 안에서 VSX Sync라고 하는 이 서브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안에서 뒤에 가서 OSPF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의 명령어 밑에 서브 단계로 들어갈 때 VSX Sync를 하면 그 하단에 들어갈 정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정보에 대해서 동기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VLAN 110, 111, 112라고 해놓고 밑에 VSX Sync라고 해놓으면 사실 이쪽에서 만들지 않아도 여기엔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VLAN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AGG1 쪽에만 붙은 VLAN이 있을 수도 있어요. VLAN AGG2에만 붙은 VLAN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은 각자 써주더라도 내가 VSX LAG로 하단에 LACP로 똑같이 올라온다. 그런 VLAN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별해 두기 위해서 VSX 싱크로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VLAN 생성 과정에서 VSX 싱크 명령어 입력 시 세컨더리 노드에도 자동 생성되는 것을 여러분들 오른쪽처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스위치 노드에만 연결되는 별도 서브넷 VLAN이 있을 경우라면 그것들은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밑단에서 이제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VSX LAG로 올라올 VLAN들에 대한 액티브 게이트웨이 IP와 맥을 설정하는 과정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VLAN에는 각각의 액티브 게이트웨이 IP를 설정을 해야겠고, 각 VLAN 내에 VSX 액티브 게이트웨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밑에 세컨더리 쪽에서도 똑같이 동기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명령어까지 동기화되는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양쪽에 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명령이 컨피그가 숙달되신 분들은 이런 VSX 싱크를 좀 많이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양쪽 스위치 하나의 VSX 클러스터로 묶여서 하단에 올라오는 VLAN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에 똑같이 넣는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용자 오타들은 이런 VSX 싱크로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이 숙달되신다라면 이런 VSX 싱크는 명령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VLAN에는 각각의 액티브 게이트웨이 IP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액티브 게이트웨이 IP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각각 스위치는 각 VLAN은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는 안에서 IP 어드레스는 당연히 동기화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넣어줘야겠죠. 리얼 IP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보면 VSX 싱크를 액티브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만 동기화시킬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VSX 싱크해서 물음표 쳐보시면 어떤 명령어를 쓰실 수 있는지 항목이 나오니까 액티브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기화시킵니다.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110.1. 이제 이 VLAN 안에서 공통적으로 쓰게 될 게이트웨이 IP는 1번이다. 맥 어드레스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이 맥 어드레스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위치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111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 112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장에서 세컨더리 IP 지금 멀티네팅을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액티브 게이트를 쓰느냐?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10번 VLAN에다가 세컨더리 IP, 세컨더리 이 멀티네팅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IP 어드레스 세팅한 것처럼 똑같이 VLAN 안에서 세팅하십시오. IP 어드레스 값 주고 IP 어드레스 세컨더리 IP 어드레스도 세컨더리 어드레스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VSX 싱크에 들어있는 VLAN이기 때문에 그죠? 약간 양쪽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컨더리까지 각각의 리얼 IP를 써준 다음에 밑에 어떻게 하느냐, 액티브 게이트웨이 IP에 대해서만 각 서브넷에 해당되는 각각의 게이트웨이 I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맥 어드레스는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맥 어드레스도 다 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고요. 대신 주의하실 것은 스위치가 호스트한테 ICMP 리다이렉트 패킷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NoIP ICMP 리다이렉트로 디세이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VLAN 안에서 현재 기준으로 31개의 세컨더리 IP까지 설정 가능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하나의 VLAN 안에서는 이 VLAN 안에 해당되는 VLAN IP와 또 31개의 세컨더리까지 포함해서 총 32개의 액티브 게이트웨이 IP가 설정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 액티브 게이트웨이를 각 VLAN별로 세팅을 설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시면 하단에 VSX LAG 링크를 직접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백본이나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들처럼 지금 저희가 VSX 클러스터를 묶는 이 스위치 하단에 보면 L2 스위치나 뭐 서버나 모빌리티 컨트롤러들 다양한 장비들이 이제 LACP를 묶게 되는데요. 이때 스위치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대 스위치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경우는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구성해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VSX LAG는 바로 이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의 동작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랩에서는 각 스위치 노드의 6번 포트를 하단 스위치와 연결해서 LACP를 구성하게 했기 때문에 LAG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독성 측면에서는 그 6번 포트를 따서 똑같이 LAG 6번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VSX 링크 이 어그리게이션 링크 하단 이 링크는 SVI 인터페이스만 설정이 됩니다. 라우티드 포트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노 라우팅으로 사실상 처리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여기는 라우티드 포트로 구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 라우팅 처리해 주시던 안 하시던 지금 이 LAG 6 멀티샷시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는 자동적으로 넌 라우티드 포트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LAG 인터페이스 만드는 것이랑 조금 다르게 뒤에 멀티샷이라고 하는 요 뒤에 따라오는 명령어가 같이 붙게 되죠. 그래서 하단 여기 지금 LAG 6번으로 구성할 때 보면 당연히 하단에서 하단 스위치에서 올라올 많은 유저 VLAN과 스위치의 매니지먼트 IP 대역을 같이 트렁크 얼라우드로 시켜줬고요. 요 6번 인터페이스에 다음같이 위에서 만든 LAG 6번 이 6번 인터페이스를 LAG 6번에 넣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LAG 1번과 2번에 각각 이와 같은 설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LAG 6번 멀티샷시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VSS 싱크에서 멀티샷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선택했었어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설정 값들도 노 셧다운 외에는 다 똑같이 적용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116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매핑 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이제 두 대의 LAG1과 LAG2에서의 모든 VSX 설정은 끝났어요. ISL 링크 연결하고 VSX 클러스터 맺고 그죠? 그리고 키벌라이브 링크 만들고 그리고 또 뭐였죠? 액티브 게이트웨이 만들고 그 다음 또 뭐였습니까? 하단에 이와 같은 액세스 스위치에 연결해줄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LAG 6번 이 VSX LAG를 설정했죠? 그리고 이제는 하단에 있는 스위치에서 여기서는 LACP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VSX 클러스터 된 위에 두 노드와 VSX LAG로 연결된 이 액세스 장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액세스 장비는 1번과 2번 포트의 LACP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액세스 스위치 매니지먼트용 VLAN 110번 대역은 당연히 뭐 세팅해야겠죠. 이미 이 스위치도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지만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계신 여러분들은 요와 같이 이 디폴트 VRF에 이러한 매니지먼트용 IP를 세팅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의 VL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용 VLAN 111과 112를 똑같이 선언을 해줬고요. VLAN 111에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 연결용 포트를 3번 포트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포트 밑에 윈도우즈 VM 클라이언트를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VLAN 선언하고 VLAN 110번 매니지먼트용 IP를 세팅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LAG 1번을 만들었습니다. 상단에 VSX LAG 그 링크와 연결된 LAG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노 숏하고 노 라우팅하고 VLAN은 요 세 개의 트렁크 얼라우 시켜줬고요. 그리고 각각 VLAN 인터페이스 1번과 2번을 이 LAG 1번 인터페이스에 매핑 시켰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LACP니까 뒤에 멀티샷시가 안 붙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3번은 말씀드렸다시피 밑단에 있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 붙이기 위해서 정의를 해뒀습니다. 사용자 VLAN 중 하나인 111번을 할당한 포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액세스 스위치는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라우팅 처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디폴트 라우트로 10.1.100.1 세팅을 했고요. 이와 같이 핑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랩 안에서는 다 OS-CX 스위치를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었던 액세스 스위치조차도 아루바 OS-CX 스위치입니다. 샘플로 만약에 이 밑단에 실제 환경에서 아루바 컨트롤러를 연결해야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위해서 샘플로 그 컨트롤러의 설정을 넣어 두었으니까요. 그 VSX로 묶인 스위치 밑단에 이렇게 LACP로 컨트롤러를 연결하실 상황이 생긴다라면 컨트롤러에는 이와 같은 설정을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었던 대부분의 우리 중요한 설정에 해당되는 기본 설정과 VSX 설정은 다 이미 마쳤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상단 네트워크 구간과의 연동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제가 랩에서 구성한 VM 서버 환경 안에서 구성한 네트워크 환경이 바로 여기고요. 모빌리티 마스터는 없는 환경이고 이렇게 코어 1과 2로 구성을 해서 이 상단을 OSPF로 구동시키는 것이 시나리오 1입니다. 여기서 장비가 지금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코어 2를 없앤 상단 코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2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OSPF로 구동을 시킬 겁니다. 라우터 아이디로 사용하기 위한 그 룻백 어드레스를 각각 세팅을 했고요. 각 이 코어 1, 2, 3, 이 LAG 1, 2에 10.0.1.1, 2, 3, 4 이렇게 룻백 어드레스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가장 맨 앞에 있는 전체 그 구성도의 IP 토폴로지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코어 스위치 윗단에는 제가 제 이 테스트 네트워크 윗단에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코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이 코어 1, 2는 밀어주고 있고요. 이러한 그 디폴트 라우팅 정보를 밑에 있는 OSPF 네이버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코어 1, 2에는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 명령어를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디폴트 정보들이 라우트 정보들이 OSPF를 통해서 이 네이버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IP 정보와 인터페이스 번호 정보들은 맨 앞부분에 있는 그 제가 적어드린 그 슬라이드를 참고하셔서요. 그 슬라이드를 아예 출력하셔서 옆에 두시고 설정하시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는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백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윗단에 있는 스위치를 상단에 있는 관문의 라우터라든가 아니면 UTM 장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이미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만 샘플로
지금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 1,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랩에서는 AGG1과 AGG2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VSX AGG 이 노드 간에 AGG1, 2 노드 간에 트랜짓 V는 2번을 생성했습니다. OSPF 라우팅에 따라서 이 양쪽으로 이제 라우팅을 밀어줄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ISL 링크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들어있는 유저 VLAN들이나 여러 가지 VLAN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저 데이터를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라우팅을 넘겨주는 이 OSPF 라우팅을 위한 트랜짓 VLAN을 2번을 별도로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당연히 이 트랜짓 VLAN이 생겼기 때문에 ISL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아까 트렁크 얼라우드 5를 하지 않으시고 VLAN 100번과 111과 112에 대해서만 얼라우를 시켜줬었던 분들은 트랜짓 VLAN도 여기 VSX 간 LAG 여기 256 이 LAG에 트랜짓 VLAN 2번도 넣어주셔야겠죠. 얼라우 시켜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본 랩에서는 OSP 요 구성에서 이 코어가 두 개 있는 이런 환경에서의 OSPF 코스트 값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ISL 링크 이 두 개의 VSX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이 노드 간에 이 OSPF 코스트는 50으로 했고요. 그 외에 모든 연결되는 구간의 이 붉은 구간의 링크는 다 코스트는 1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을 50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더 높게 줬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각 구축 현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코스트 값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밑에 백본 단에서 가상화를 하기 시작해서 ISL로 구성을 하면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양쪽의 유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ISL 링크의 밴드위스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상단에 있는 장비 간 사이의 인터링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역을 가진 구성을 하는 상황이 보편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이 코어2에서 만약에 AGG1 쪽에만 있는 네트워크로 간다. 근데 만약에 요 가운데 메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요 두 개의 링크가 없는 박스형 구조의 OSPF라던가 아니면 이 메쉬용 엇갈린 링크가 마침 이때 다운되었을 경우에 OSPF2 입장에서 AGG1 쪽에만 연결된 서브넷 쪽에 라우팅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가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가는 똑같은 투업을 거쳐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라면 대역이 훨씬 높은 이쪽 VX가 S간 노드의 ISL 이 링크가 이 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링크를 태우기 위해서 이쪽 코스트를 다른 쪽 코스트보다 다 낮춰놓은 50으로 낮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용도는 그런 용도니까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코스트 값을 다르게 주시든 아니면 주지 않으시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앞에 있었던 인터페이스 정보 슬라이드와 그리고 IP 슬라이드를 같이 넣어놨어요. 거기에 트랜짓 VLAN에 대해서만 하나 더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VSX 위에 있는 상단 코어 1과 2 OSPF로 묶일 이 두 개의 스위치의 설정 값을 제가 오른쪽에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문 쪽, 제가 이 코어 윗단에 있는 제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관문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는 이걸 VLAN 254로 설정을 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위에 네트워크 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VLAN 254를 선언을 했고요. 저 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VLAN 인터페이스 254에다가 밑에 요와 같이 저는 IP를 세팅했습니다. 11번, 이쪽은 12번, 그리고 상단에 제 그 관문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대역의 게이트웨이가 101.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테스트하시는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라우터 OSPF로 해서 이제 OSPF 설정을 했고요. 각각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룹백 어드레스를 가지고 라우터 아이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코어 1, 2, 그다음에 AGG1, AGG2를 다 룹백 어드레스 설정했고요. 여기 지금 코어 1에서 1.1, 1.2 그래서 아이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어 1과 코어 2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폴트 라우팅 정보를 OSPF를 통해서
같은 다른 네이버한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터 올레이즈를 넣어줬고요. 에어리어 0 그리고 인터페이스 1번 인터페이스 1번, 2번, 3번이 각각의 어떤 인터페이스인지는 여러분들 앞서서 있었던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다 했고요. 인터페이스 1번 쪽에 해당되는 각각의 IP 어드레스, 2번에 해당되는 어드레스 이런 내용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라우티드 포트로 세팅해서 다 포인트 포인트로 지정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DRDBDR 선출 없이 이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썼습니다. 다른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이제 하실 네트워크 구성하실 때는 또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를 본 랩에서는 이런 구성을 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단에 보시면 이제 그 룻백 어드레스 잡아준 부분 그리고 1.1.4가 각각 다 그 업링크에 해당되죠. 그래서 업링크에 해당되는 것은 라우티드 포트가 아니라 SPI 포트로 VLAN 할당한 설정 이런 부분만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이 전체적인 코어 1, 2의 스위치 설정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 값은 왜 이렇게 줬냐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GG1과 2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었던 VSX까지의 설정을 다 여기다 담지는 않았고요. 지금 OSPF로 구성해서 상단 코어와 연결하기 위한 부분만 여기다 좀 넣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AGG1과 2 사이에 그 트랜짓 VLAN 라우팅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라우팅 넘기는 그 뭐죠 피어 네트워크 용도로 VLAN 2번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VLAN 2번 트랜짓 VLAN으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OSPF 똑같이 생성했고 룻백 어드레스로 똑같이 라우터 아이디로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터페이스 지정을 해서 코어 쪽 연결, 그 다음에 코어 2 쪽 연결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VLAN 2 인터페이스의 OSPF 코스트 50 설정했다. 이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터링크 간에 통하는 이쪽 링크 우선순위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코스트를 더 낮춰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인터페이스 VLAN 2번, 그죠? 트랜짓 VLAN 2번 안쪽에 트랜짓 VLAN은 각각 양쪽 인터링크에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의 스위치에서 IP는 2.1 그리고 이쪽엔 2.2로 30비트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는 50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OSPF 설정을 했고 밑에 보면은 각각의 VLAN 110번, 111번, 112번 이거 다 IP OSPF 에리어 0으로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양쪽의 설정을 이렇게 똑같이 넣어줘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VSX 싱크에서 OSPF 부분도 설정 동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각각 왼쪽에 프라이머리에서 세팅한 내용 중에서 OSPF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대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동기화 되느냐 OSPF 각각 설정 안에서 각자가 달라야 되는 부분은 써줘야 되고요. 같은 이 에어리아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동기화가 됩니다. 여기다가 설정을 안 해줘도 그대로 다 들어가 저절로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인터페이스 1번을 한번 볼까요? 인터페이스 1번의 안에 보면 셧다운, 노 셧다운 해줘야 되는 부분,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다 달라야 되죠. 그 외에 OSPF와 관련된 에어리어 지정, 코스트 지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인트 투 포인트 지정 이런 부분들은 다 동기화됩니다. 1-1-112번 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인터페이스 안에 다음같이 지정 들어간 에어리어 0에다 포함시켜준 이 부분도 다 동기화가 되니까 OSPF에 대한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동기화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구성이 다 된 다음에 제가 다 이 4개의 스위치에서 라우팅 정보가 다 공유된 것을 스크린샷을 해봤고요. 그래서 AGG1, 2, 코어 1, 2에 각각 OSPF로 어떻게 전달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코어 1과 2는 상단에 있는 관문 쪽 네트워크에
게이트웨이로 잡아준 부분이고, 이 디폴트 스태틱으로 잡아준 디폴트 라우팅 정보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죠. OSPF로 전달을 받아온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이에요. 시나리오 2번은 단일 코어 장비로 상단 구성된 경우, 이 부분이 없을 경우, 장비 수량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랩을 하실 때 단일 장비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1번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동일한 설정으로 물리적 설정을 따르고 포트 설정, IP 설정을 따르지만 요것만 없는 것, 즉 그래서 요 장비 없어서 요 포트들에 대한 정보 설정만 다 빼고 하시면 됩니다. 1번 시나리오에서 네트워크별 상이한 이제 OSPF 코스트를 설정했었지만 여기서는 뭐 코스트를 따로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추가 구성 시나리오, 코어 위치에 해당되는 라우터 및 UTM 등 최근에는 해당 장비들 역시 가상화를 지원하는 추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단에 있는 다른 코어 쪽 라우터 다른 이제 L3 스위치들이라든가 UTM 장비들 이런 것들도 요즘에 가상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저희 그 VSX로 묶은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위쪽에 다 VSX LAG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상단에 코어 장비를 하나 두시고 이 두 개 링크를, 그죠? 이 두 개 링크를 여기 다 LACP로 묶고 코어 1에서는 이 밑에 VSX 클러스터에는 VSX LAG로 묶어서, 그죠? 직접 연결을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에 구성하게 되는 액티브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양쪽 간에 OSPF를 구동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도 역시 VSX LAG로 묶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추가 구성 시나리오에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 환경으로 지금 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회색으로 다 색깔을 지운 요 부분 설정 부분만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 구성도랑 똑같이 이제 참고해서 헷갈리지 않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 입장에서 1번, 1번, 1번을 아예 쓰지 마시고 1번, 1번, 2번부터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사실 이 구성도를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회색 부분에 대한 설정만 빼고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시나리오 1번과 똑같이 단지 코어 2만 없는 것만 보시고 모든 설정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3번입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들 요 AGG1과 AGG2 이것을 이제 백본을 구성했다라고 가정하면 많은 환경에서는 상단에 UTM 장비들이 바로 연결되는 환경이 있는데요. UTM 장비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하기 위해서 VIP 하나를 두고서 액티브 스탠바이로만 구동되는 UTM 장비가 있고, 또 VRIP를 두 개 설정해서 VIP 두 개를 두고 각각 액티브로 구동되는 UTM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버추얼 IP를 각각 이제 두 개를 두고서 각각 액티브로 돈다라고 하면 AGG1, AGG2에서 각각 상단에 VIP1과 VIP2로 스태틱으로 밀어주면 될 것 같고요. VIP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 두 스위치 모두 VIP 하나를 원을 바라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TM 장비는 하단으로 이 밑에 AGG1, 2, 이 VSX 클러스터 묶인 이 하단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스태틱으로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에 정의된 요 시나리오 3번에 대한 셀프 구성도를 좀 다루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본 랩 과정에서 별도 설정 방법 자체는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구성의 토폴로지가 만약에 이 상단에 있는 UTM 장비들이 서로 간에 여기 인터링크 HA 세션 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링크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3번 VLAN, 여기 지금 하나의 새로 VLAN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렇게 L2 구간이 구성이 되야겠고요. 그죠? 10.0.3.대으로 L2 구간이 구성되고 여기에 대한 VIP가 있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AG1과 2는 VIP를 게이트웨이로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UTM1과 UTM2는 각각 이 하단 네트워크에 대해서 밑으로 스태틱으로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VSX 스플릿입니다. 만약에 그 인터 스위치 링크, ISL 링크와 이 키볼 라이브 링크 자체가 페일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 것이냐. 스플릿 리커버리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이 스플릿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ISL 링크가 만약에 링크가 다운됐어요. out of sync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볼 라이브 링크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 키볼 라이브가 유지됐다고 하면은 세컨더리 입장에선 프라이머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단순히 ISL 링크만 끊어진 상태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컨더리 로드는 이때 자기 스위치에 있는 VSX LAG 링크 포트를 다운시켜서 프라이머리 쪽에 있는 이 VSX LAG 포트를 통해서만 서비스 되도록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세컨더리 입장에서 키볼 라이브 링크까지 만약에 다운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디폴트 값인 스플릿 리커버리 모드가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돌아간다라면 키볼 라이브 패킷이 10개가 이제 미스하게 되면 이때 다운 시켜 두었던 VSX 링크를, 즉 이전에 세컨더리에서 다운 시켜 놨었던 VSX LAG 링크를 업시킵니다. 왜? 키볼 라이브까지 만약에 패킷이 미스돼? 그러면 프라이머리가 완전히 죽거나 다운됐구나. 내가 서비스를 해줘야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존에 다운시켰었던 VSX 링크 포트를 업 상태로 변경해서 자기가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스플릿 리커버리가 디세이블 상태를 명령어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키볼 라이브까지 다운됐다 하더라도 세컨더리 노드는 그대로 VSX LAG 인터페이스를 그냥 다운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용성을 위해서 프라이머리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하는 ISL 링크나 스플릿 링크가 다 키볼 라이브 링크가 다 죽었을 경우에 스플릿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어 환경 하에서는 세컨더리가 VSX 링크 포트를 다시 업 상태로 바꿔서 서비스를 자기가 다시 수행한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다 프라이머로 동작해 버릴 수가 있는 이 스플릿 브레인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키볼 라이브 체크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링크 페일이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살펴보겠습니다. 페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스플릿 리커버리는 각각 오프, 온 시킨 상태예요. 이게 디폴트죠. 키볼 라이브는 다운됐습니다. IS 링크는 업 상태예요. ISL이 살아있다는 건 서비스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키볼 라이브, 즉 상대편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플릿 브레인 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키볼 라이브가 업이고 ISL은 다운이에요. 이것은 ISL이 다운됐구나. 대신 키볼 라이브가 살아있으니까 세컨더리 입장에서는 프라이머리가 여전히 동작하고 있을 수 있어. 따라서 나의 포트를 블락시켜야 돼. 이것은 두 가지, 이 스플릿 리커버리 상태랑 상관없이 이 위에 두 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양쪽이. 그러면 이 두 번째 페일 시나리오하고 이어서 볼게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키볼 라이브까지 다운됐다. 이렇게 됐다면 세컨더리 입장에서는 프라이머리가 완전히 죽거나 다운됐거나 전원이 꺼지거나 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릿 리커버리가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는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가 죽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서비스 구동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위에서처럼 블락시켰었던 LAG 포트를 이 VSX LAG 포트를 업 상태로 복원시켜서 프라이머리 대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오프인 상태라면 그대로 기존 블락된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랑 조금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케이스가 다릅니다. 이거는 ISL만 죽고 키볼 라이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 있다가 다운된 상태, 이 상태가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생긴 다음에 키볼 라이브가 다운돼 버린 케이스고요. 이때는 ISL과 키볼 라이브가 동시 다운된 케이스입니다. 즉 키볼 라이브가 서로 반대편의 핫비 체크를 하기도 전에 두 개가 다 다운돼 버린, 두 개가 다 끊어져 버린 케이스예요. 얘 중에는 케이블을 두 개 다 가위로 잘라버리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없으니까 전원을 오프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가
키볼 라이브가 복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VSS LAG 포트가 업 상태로 유지된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다운됐지만, 두 가지가 갑자기, 이 두 개의 링크가 갑자기 둘 다 다운됐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둘 다 업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파워 오프이기 때문에, 파워 오프와 같이 두 개가 동시에 다운됐다라고 하면 스탠바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VSX LH 포트를 이 위에서처럼 블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업 상태를 유지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 잠시 후에 마침 이 프라이머리가 파워 오프 됐었던 게 다시 전원이 올라와서 재부팅 된 다음에 키볼 라이브가 먼저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ISL 링크 그 딜레이 타임이 지난 다음에 ISL 링크가 복원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키볼 라이브가 먼저 복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키볼 라이브가 먼저 복원이 되면 이 양쪽 다 모두 업 상태로 유지했었던 VSX LAG 포트를 세컨더리 노드에서는 다 블락시킨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 케이스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ISL 링크를 셧다운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AGG1에서 이 LAG에 해당되는 LAG 256에 해당되는 4번과 5번을 셧다운 시켜봤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LAG는 당연히 인터링크 ISL 링크는 다운됐겠죠. 하지만 자기가 하단에 액세스 스위치와 연결한 그 링크는 계속 업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AGG2 스위치에서 보면요, ISL 링크가 지금 다운됐네. 근데 키볼 라이브는 살아있는 상태죠. 따라서 프라이머리가 동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스플릿 브레인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단에 만들어 놨었던 VSX LAG 포트는 6번 포트는 다운 시켜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동작이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이죠. ISL 링크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키볼 라이브는 살아있고. 그래서 그 예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스크린샷을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별첨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별첨은 간단히 제가 넘어갈게요. SSH 등 이런 ACL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DHCP 릴레이를 하거나 DHCP 서버를 구동시켰을 때 VSX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그 다음에 기타 참고할 문서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문서나 그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명령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드웨어 스위치가 아닌 만약에 VM 환경, 아르보이스 CX OVA 파일을 가지고 VM 환경에서 설정한다고 하면 그 설정 셋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SSH 같은 것들, 이 SSH, SNMP, NTP, 웹 접근들에 대한 이런 컨트롤 액세스에 대한 ACL은, 즉 데이터 플레인 말고 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ACL을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SSH 서버 VRF MGMT 혹은 다른 디폴트 이런 쪽에다가 SSH 서버를 구동시키시고요. 액세스 리스트를 하나 만드십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 만들어서 저는 뭐 1916821.252라고 하는 관리자는 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허용해 줄 것이고, 21.25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SSH로 이 장비에 연결됐을 경우에만 허용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들이 아닌 모든 다른 사용자들은 SSH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디나이를 걸어놨고요. 그 외에 모든 다른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허용해 주기 위해서 맨 밑에 이렇게 해서 서비스 ACL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플라이 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나 VLAN 대신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 세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이 서비스 SSH 서비스를 컨트롤하고자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구동시킨 VRF MGMT, 여러분들이 이걸 디폴트 했다라면 VRF 디폴트 이런 식으로 구동을 시키시면 이러한 컨트롤 플레인 이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ACL을 구동시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많죠. 물론 DHCP 서버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유저 VLAN에 대해서 DHCP 릴레이 시켜줘야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동하게 되느냐? 밑에 있는 단말들이 이제 DHCP 리퀘스트를 올리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DHCP 서버는 오퍼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이때 각각으로 올라오는 이 DHCP 이 요청에 대해서는 여기서 릴레이를 해줄 때 다른 DHCP 외부에 있는 이 DHCP 서버로 이 VSX 스위치가 릴레이를 시켜줄 때는 두 개의 스위치가 각자 시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시키지 않아요. 프라이머리 이쪽에 보시면 세컨더리 VSX 노드는 여기 프라이머리 VSX 노드만 DHCP 요청에 대해서 상단으로 릴레이 처리한다. 세컨더리 VSX 노드는 하단으로부터 올라온 DHCP 요청에 대해서 ISL 링크를 경유해서 프라이머리 노드 쪽으로 DHCP 요청을 포워딩 해줍니다. 왜? 모든 요청은 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게. 이를 통해서 상단 DHCP 서버는 단일 DHCP 리퀘스트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하단 단말 역시 단일 DHCP 오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든 이렇게 1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포워딩 해주고 두 번째 리퀘스트 가서 오퍼 메시지가 밑단으로 전달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만약에 프라이머리 노드가 fail 됐을 경우에 DHCP 릴레이는 어떻게 되느냐? ISL 링크가 다운되고 키볼 라이브가 다운됐을 경우에 세컨더리는 자기의 VSX 인터페이스를 업 시킨 상태로 서비스를 구동시키게 되죠. 여러분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얘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해주고 오퍼를 받아서 오퍼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일 리퀘스트에 단일 오퍼 패킷이 네트워크상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DHCP 서버입니다. VSX 스위치에서 서버를 구동시킬 경우에 이것도 유사합니다. 양쪽에 설정은 양쪽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 앞서서도 DHCP 릴레이도 양쪽 스위치에 다 들어가게 됐지만 프라이머리 VSX 노드만 DHCP 요청에 대한 오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컨더리 VSX 노드는 ISL 링크를 경유해서 이 리퀘스트 받은 거를 얘한테 요청을 포워딩 하고요. 결과적으로 DHCP 리지정 이 프라이머리가 이 DHCP 오퍼를 해당되는 단말한테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실제 모든 리퀘스트 요청을 얘한테 포워딩해서 얘가 다 처리해서 오퍼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DHCP 리즈 이 바인딩 정보는 프라이머리부터 이 세컨더리로 다 동기화됩니다. 이때 만약에 프라이머리 노드가 페일 됐다. 앞서서 봤었던 DHCP 릴레이와 유사합니다. 세컨더리가 사전에 이 프라이머리에서 다 받아놨었던 그 리즈 정보들은 DHCP 바인딩 테이블, 이 DHCP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 DHCP 서버로 동작을 다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복구됐다라고 하면 프라이머리가 올라오기 전까지 세컨드를 통해서 DHCP로 할당됐었던 많은 정보들을 다 학습해서 동기화가 되고 동기화 완료된 다음엔 다시 프라이머리를 통해서만 이 DHCP 서버 기능이 재개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모든 단말들은 다 한 번 자기가 요청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단일 DHCP 오퍼만 메시지만 받을 수 있게끔 이 프라이머리가 이런 역할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 VSX 스위치에서 DHCP 설정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DHCP 서버에 대한 설정 값을 오른쪽과 같이 넣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즈 타임의 양식은 날짜, 시간, 초 양식이니까요. 이 리즈 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설정하시면 되겠고, 밑에 하단에서 어떤 유저들을 통해서 DHCP IP들이 바인딩 됐는지 그 바인딩 테이블 리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show DHCP 리즈라고 하는 이 명령어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문서는 10.04 VSX 가이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SX Configuration Best Practice 가이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각각 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구글 검색으로 10.05에 대한 요 파일, 10.05에 대한 이 파일 검색하셔서 직접 얻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들 이어지는 것들 이제 쭉 다루게 될 건데요. 명령어들은 앞부분에 몇 개의 명령어 부분들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 설정하실 때 여러 단계별로 적용하실 경우 있잖아요. 이니셜 컨피그, 뭐 그다음에 라우팅 컨피그, 그다음에 뭐 VSX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 시점에 대한 저장을 하는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피 러닝 컨피그, 현재 러닝 컨피그를 체크 포인트로 해서 체크 포인트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두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사례는 AGG1 스위치에다가 제가 호스트 네임을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저장했고 현재 돌고 있는 러닝 컨피그를 체크 포인트 CP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호스트 네임 CP2라고 해서 다시 저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러닝 컨피그 되고 있는 걸 CP2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체크 포인트 간에 뭐가 설정이 내가 달랐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달랐지?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체크 포인트 diff, CP1, CP2 혹은 뭐 다른 체크 포인트 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실 수가 여러분들 있으니까 이것과 이 설정이 이 부분이 다른 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체크 포인트로부터 현재 설정을 다시 복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카피 체크 포인트 그 특정 이름 그거를 러닝 컨피그로 복원시켜 혹은 체크 포인트 롤백 그 체크 포인트 이름 이렇게 하면 현재 러닝 컨피그로 복원이 됩니다. 얘네들은 러닝 컨피그로만 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메모리로 스타터 컨피그에 반영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값 초기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이제 이레이지 스타터 컨피그 해서 부트 시스템하고 현재 러닝 컨피그는 저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리부트하는 과정으로 현재 돌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지우고 다시 세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SX 클러스터로 묶여있는 스위치들 간의 라이브 업그레이드 과정입니다. 지금 VSX1 프라이머리 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할 이미지 파일을 TFT 파일 그 서버에 준비해 두시고요. 프라이머리에서 VSX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TFTP 주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올려두실 이미지 파일까지 전체 이 주소를 쓰시고 VRF MGMT 혹은 디폴트 혹은 다른 VRF 여러 VRF 여러분들 선택해서 다 가능합니다. MGMT만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 VR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TFTP까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VRF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쳤을 때 진행되는 과정은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각각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VSS1, 2를 세컨드리라고 할게요. 각각의 이 두 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이 TFTP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그 스위치들은 그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자기 스위치 안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세컨더리가 먼저 리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올라온 세컨더리가 VSX 클러스터를 다시 조인하게 되고요. 기존에 돌고 있었던 VSX1으로부터 하드웨어 테이블들, 여러 가지 테이블들 값들을 동기화한 후에 그것이 완료되면 프라이머리가 리부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컨더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게 되고요. 다시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부팅된 프라이머리가 VSX 클러스터에 조인하고 그 사이에 세컨더리에 통해서 업데이트 됐었던 여러 가지 테이블 정보 값들을 다시 프라이머리로 동기화시켜 오죠.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하고 다시 정상적인 VSX 클러스터로서 프라이머리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SX 클러스로 묶여 있을 경우에 이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명령들을 담았어요. 뭐 시스템 부분, CPU, 뭐 메모리, 뭐 여러 가지 캐패시티 확인하는 부분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 박스가 지원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캐패시티가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도, 인바이러먼트 부분, 뭐 템퍼러처, 뭐 여러 가지 다 있고요. 뭐 이거는 로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쇼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로그를 보실 수 있어요. 뭐 많이 사용할 뒤에 플래그들은 몇 개만 보겠다, 아니면 내가 역으로 최근 거부터 보겠다, 이런 -n과 -r 옵션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c 옵션, 그 다음에 뒤에 뭐 어떤 데몬에 해당되는 로그를 볼 것이냐,
뭐 이거는 샘플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 누가 여기 보면 접속했을 때 입력했었던 명령어가 뭐지? 라고 했었던 그 명령어 히스토리를 좀 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show history timestamp라고 하는 걸로 다음과 같이 이런 명령어를 수행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CLI에 접속했었던 그 세션이 유지된 경우에 발생했었던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다음에 또 세션에 접속해서 세션에 다시 접속해서 보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즉 자기 세션에 접속했을 때 입력했었던 명령어 히스토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반면에 show accounting log all 이 명령어를 통해서 보면 실제 여기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뭐 config t 한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바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명령어를 저장한 이력들이 쭉 보이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how accounting log all 대신에 last 10 하면 최근 10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로그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VM 환경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드웨어 박스로 설치했을 때는 뭐 전혀 이거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VM OBA 파일로 ESXi 환경에서 OBA 파일로 서버를 다 올렸을 경우에 스위치를 올렸을 경우에 가정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세팅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여기다 표시를 할 건데요. 제 서버에는 지금 0, 1, 2, 3 4개 포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2개 포트를 가진 서버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뭐 4개 포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0, 1을 쓰시든 2, 3을 쓰시든 어쨌든 2개를 씁니다. 하나는 그 코어 1, 2 스위치 있죠? 걔네들이 그 관문 쪽 네트워크에 붙을 업링크용, 즉 밖으로 나갈 이 VM 서버가 밖으로 그 관문 스위치에 연결된 코어 물리적 포트고요. 그 다음에 MGMT 포트, 이 관문 네트워크에서 매니지먼트 대역을 바로 땄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저는 이 VM 닉 포트를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었던 v스위치 0과 v스위치 3을 각각 여기에 이제 매핑을 시킨 거고요. v스위치 0, v스위치 3을 각각의 0번과 3번 물리 포트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서 여러 개의 이제 v스위치를 다 많이 만들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밑에 보안 항목에서 다 이 보안의 세 가지 항목들을 다 동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만들 포트 그룹에서는 그 v스위치에서 설정한 이거를 상속받아서 한다라고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포트 그룹에서 직접 각 보안 항목을 동의로 지정해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v스위치 생성한 목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물리적인 포트와 연결된 v스위치 0과 v스위치 3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코어 스위치 1번과 2번 사이에 연결된 링크, 코어 스위치 1번과 애그리게이션 1번이 연결된 링크, 코어 스위치 1번과 애그리게이션 2번이 연결된 링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1번과 어그리게이션 2번 스위치 간의 키볼 라이브, 어그리게이션 1과 2 사이에 그 ISL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묶을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그 다음에 액세스 스위치와 어그리게이션 1번 스위치 연결 포트, 액세스 스위치와 어그리게이션 2번 어그리게이션 2번 스위치 간의 연결 포트, 그 다음에 액세스 스위치와 클라이언트 단말 간의 연결 포트 스위치, 이렇게 이제 각자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트 그룹이 이렇게 여기서 따로 만들게 되죠. 실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스위치 VM에다가 다 그 인터페이스에 포트 그룹을 설정할, 똑같이 이것들을 코어 업링크 이름, MGMT 매니지먼트용, 그 다음에 코어 1과 코어 2 사이를 연결할 링크용,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똑같이 개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어떻게 매핑됐는지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스크린샷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포트 그룹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 트렁크 포트로 쓸만한 포트들이 있거든요. AGG1과 AGG2의 ISL 링크용으로 사용할 이 인터페이스들 간, 그리고 AGG 그 1과 AGG2 이렇게 VSX 스위치와 밑에 있는 액세스 스위치 간의 이 링크, 여기도 이제 우리가 VSX LAG로 묶을 거기에 여러 개의 VLAN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트렁크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095로 VLAN 아이디를 지정하셔서 포트 그룹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매핑된 내용 요거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이 어떻게 보면 이 포트 그룹을 하나의 V 스위치에다가 VLAN 아이디를 뭐 다 다르게 해서 그 VLAN 아이디 다른 것들끼리 해서 이쪽 어 액세스 1, AGG 1, AGG 2 간에 연결된 포트용 VLAN, 뭐 여기용 VLAN, 뭐 C1, C2 간 연결될 VLAN 다 다르게 해서 하고 V 스위치를 하나로만 다 매핑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ESXi의 이런 V 스위치와 포트 그룹의 매핑을 많이 해보시고 자주 해보신 분들은 이 V 스위치를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이 VLAN 스위치를 로컬 스위치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 VLAN 아이디로만 구분시켜서 액세스 VLAN을 만들고 이 트렁크 VLAN에 해당되는 것만 V 스위치를 따로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용하실 만한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매핑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양쪽에 다 세팅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각각의 OVA 파일을 올려서 각각의 VM을 다 등록을 했어요. 코어 1, 코어 2, AGG1, AGG2, 액세스 이렇게 5개를 넣고요. 각각의 코어 1에서의 네트워크 할당 어댑터 네트워크 할당 상황입니다. 여기 아까 만든 포트 그룹을 이렇게 할당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 1과 2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당하시고 연결하시고 나머지는 연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공통되지만 VM에서 적혀있는 네트워크 어댑터 1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 스위치에서의 MGMT 인터페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안에서 1-1/1/1/1번 포트에 해당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핑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AGG1과 AGG2에 이렇게 매핑한 거고요. 액세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하단에 연결된 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ESXi를 사용하지 않고 버추얼박스에 GNS3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환경이라고 하면 여기선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요런 이제 GNS3 셋업 하실 때 요 문서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넣었으니까요. GNS3로 세팅하실 분들은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르바오스 CX 핸즈온, 베이직 핸즈온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길게 쭉 다뤄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랩 해당됐었던 그 랩 토폴로지 인터페이스 그 슬라이드와 IP 슬라이드 출력해 두시고 같이 장비에 세팅하셔서 하나씩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번 교육 영상을 통해서는 사실 이니셜 셋업부터 VSX 구성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참고하실 만한 그 VSX 가이드로 넣어드렸던 그 두 가지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링크로. 거기 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VSX LAG 포트 안에서 이제 MSTP 구성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그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추가로 더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멀티캐스트 구성하는 부분이나 STP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링크로 적어드렸던 그 두 개의 파일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다른 교육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